자, 이제 우리 자연환경과 인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될지, 그리고 어느 부분들이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지를 정리할 텐데요. 제일 첫 번째는 우리 환경 문제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바로 지구온난화입니다. 사실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이 바로 우리 탄소기체죠. 그래서 탄소기체 또는 온실가스라고 한번 써볼게요. 거기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산화탄소고요. 이 온실가스로 인해서 온실 효과로 지구온난화가 가속되고 이것으로 우리가 결국에는 지구 전체, 지구 대기 온도가 상승하는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주제들이 뭐가 있을까? 앞으로 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제시가 될 겁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빙하가 녹겠죠. 그래서 빙하, 만년설 명적, 빙하 면적이 감소하고 일단 물이 따뜻해지니까 부피가 팽창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해수면이 상승되면 당연히 침수 지역이 생기겠죠. 그럼 이 침수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지역에서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환경 난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대표적으로 우리 투발루나 키리바시가 이렇게 침수 지역으로 인해서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생태계 교란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생물의 종, 다양성도 점점점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이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 농작물에 한계선이야. 자꾸 북한 개선 이러는데 아니야. 북쪽으로 얼만큼 우리가 이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을까? 왜 그러냐면 우리는 북반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날씨가 추워집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식물을 재배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 갔을 때 우리가 쌀을 여기까지 재배할 수 있어. 귤은 여기까지 재배할 수 있어라는 그런 걸 우리가 북한계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점점점 위로 올라가서요. 옛날에는 귤이 굉장히 따뜻한 지방에서만 재배가 되는 작물이었잖아. 근데 서울에서도 이제 귤 재배가 가능할 정도로 점점점 우리나라가 따뜻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지구온난화로 나타날 수 있는 영향,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니까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정리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볼 거냐? 이번에는 사막화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사막화는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자, 원인 정도로 봤을 때 가뭄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요인에 해당하고요. 비가 장기적으로 오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건데 꼭 가뭄에 들어서만 사막화가 나타나는 건 아니야.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간이 과도하게 목축을 하거나 또는 화전도 이 사막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목축과 농경이라는 인간의 인위적인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도 사막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어때요? 사막이 한 번 사막이 되면요. 이걸 되돌리기는 거의 불가능한 정도로 토양의 힘을 잃어버린다고 해요. 나무 다시 심으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데 땅이 원래의 힘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걸 훼손한 것에 대한 한 10배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이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그 곳은 아프리카 주변에 우리 선생님이랑 자연환경 기후생활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사막 주변에는 초원지대가 펼쳐져요.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랬지? 스텝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딱 하면 떠오르는 사막 바로 사하라 사막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의 이 주변에 뭐가 있었냐면 초원지대가 있어요. 사헬지대라고 해서 사하라 사막 이 남지역에는 이 사헬지대가 점점 뭐로 변화하고 있대? 사막으로 변화하고 있대. 그래서 아프리카 사헬지대 대표적으로 사막화가 되어버리고 있는 원래는 사막이 아니었는데 점차적으로 계속 사막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이렇게 예시로 많이 들어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뒤에 가서도 한번 보여드릴 거지만 보통 지도를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고서 우리가 열대림이 파괴되는 지역인가 아니면 사막화가 진행되는 지역인가 이런 거 구분하는 그런 문제들도 꽤 많이 나와요. 플러스 개념으로 사막화와 함께 열대림 파괴를
묶어서 내시는 선생님도 계세요. 근데 이제 모든 교육과정에 있는 게 아니라서 선생님이 이런 키워드에서 빼기는 했는데 그래도 열대림 파괴가 있다면 이 사막화 지역과 열대림 파괴의 지역 구분하기. 사실 쉬워. 열대기후 지역과 건조기후 지역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알고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야. 적도 근처에서 막 빗금이 쳐져 있어. 그럼 보통 열대림 파괴가 일어나는 곳이겠죠. 근데 적도 위아래로 이렇게 나타나고 면적이 좀 넓어. 그러면 보통 사막화에 대한 얘기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 보는 것들도 하나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게 뭐가 있느냐. 자, 이번엔 산성비 문제입니다. 자, 산성비는 여러 가지 대기 오염물질들이 있죠. 뭐 자동차 매연이라든지 공장의 매연, 배기가스 이런 대기 오염물질과 비가 내리는 거예요. 강수가 결합해서 산성의 비가 내릴 때 우리가 이 문제를 말하는데 가장 첫 번째로 산성비의 영향으로는 산림, 숲이죠. 이 산림이 자 마른다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말라붙어서 죽는다. 산림이 마른다, 산림이 고사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숲이 말라 죽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또 호수에 산성의 비가 내려요. 그럼 호수가 산성화될 거예요. 호수는 흐르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물고기라든지 여러 호수 안에 있는 생태계가 파괴될 가능성이 높고요. 대표적으로 대리석이라든지 이런 건물, 조각상 이런 것들이 녹아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산성비 문제까지도 같이 한번 연결해 봤습니다. 근데 산성비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지역과 피해 지역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랑 우리 지난번에 기후 파트 봤을 때 우리 서한 해양성 기후 혹시 기억나나요? 대륙의 서한 쪽, 서쪽에서는요 편서풍이 불어요. 그럼 만약에 영국이나 막 독일 이런 데에서 오염물질을 막 배출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편서풍을 타고 이 위쪽에 있는 특히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 숲이 있잖아. 유명하잖아요. 그 위쪽에 있는 숲에다가 그 오염물질을 싹 뿌려버리면 내가 배출하지 않은 이 물질들로 인해서 산성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건 이런 환경오염 문제는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옆에 나라랑 모든 나라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경오염에 대해서 국제적인 협력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오존층 파괴 문제. 근데 이제 오존층 파괴는 놀랍게도 우리가 협력을 통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뒀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존층 파괴 물질은 보통 여러분은 프레온가스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염화 플로리나탄소. 자, 이게 나중에 이제 오존과 결합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오존이 사실은 대기권에 있으면 우리 호흡기에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지구를 이렇게 감싸주는 오존층을 형성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염화 플로리나탄소랑 결합해버리면 이제 오존의 성질이 변해버리기 때문에 오존층의 면적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 오존층 면적이 감소해버리면 오존층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지구의 선크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존층이 이렇게 지구 바깥으로, 대기권 바깥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면 지구에서 오는 이런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구멍이 뚫려버리니까 자외선이 여과 없이 투과가 되겠죠. 근데 이 자외선은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가장 첫 번째, 피부에 좋지 않습니다. 눈에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피부암, 안구암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자, 식물의 성장에도 굉장히 많은 저해를 일으킨대요. 그래서 우리가 저 오존층 파괴물질, 염화 플로리나탄소를 주로 어디에 쓰느냐? 냉매, 냉각할 때 냉매제로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뭐 에어컨 또는 뭐 냉장고 이런 데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 막 뿌리는 이러한 뭐 분사할 수 있는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 여기에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저걸 사용하는 걸 주의자라고 규약을 굉장히 옛날부터 했어. 선생님 이따가 협약을 한번 보여줄 거거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그 국제 협약을 맺은 지 거의 3, 40년이 지났는데 그 협약을 맺었던 당시의 오존층 면적과 현재의 면적을 비교해 봤더니 놀랍게도 오존층 면적이 굉장히 다시 또 어때? 그 구멍이 작아졌대요. 그러니까 면적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현상을 보여주거든. 여기서 우리 하나 알 수 있지. 아, 노력하면 바뀔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 선생님 저렇게 노력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 같이 협력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걸 보여줬던 하나의 증거 사례로 이 오존층 파괴 문제를 들 수가 있어요.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환경 문제의 종류에 대해서 해양 오염까지 하면 웬만한 것들은 거의 다 정리가 끝납니다. 해양 오염은 여러 가지 쓰레기 물질들이 해양 바다에 투과가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바다는 이렇게 흐르는 해류의 흐름이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해류의 흐름에 의해서 정차하는 것에 계속 쓰레기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마치 쓰레기로 뭘 만드듯이 쓰레기로 섬을 만들듯이 이렇게 오염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쓰레기 섬이 형성된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보면서 지난번에도 소개했던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까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문제 종류가 있구나. 여기가 한 덩어리의 문제. 그럼 이제 우리가 종류를 봤으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냅둘 거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해결하는 노력에 국제적인 노력이라는 파트가 들어가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세요. 여기서 선생님이 가끔 핸드아웃을 주세요. 이렇게 각 지역별로 우리가 이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여러 가지 협약들을 맺었어요. 국가끼리. 근데 이게 제시가 되면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우리 교과서에 안 봤는데 안 해오셔도 돼요. 근데 막 욕심, 열정이 넘치는 선생님들은 이걸 막 프린트로 정리해서 심지어 어떤 선생님은 저거 체결한 연도 순서대로 이걸 물어보는 선생님도 계세요. 그래서 각각의 협약들이 뭘 얘기하는지는 하나씩 기억을 해봅시다. 우선은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선생님 교재 보시면 오른쪽에 이 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지도가 나와 있고요. 여기 기후변화 협약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교토정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파리기후 협약 있죠. 요 세 가지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협약이었어요. 저 세 가지가 어떻게 각각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자세하게 얘기하셨다면 꼭 체크해서 외워두셔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아까 선생님이랑 얘기했던 사막화 방지 협약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바젤 협약이라고 있을 겁니다. 바젤 협약 같은 경우에는 유해 폐기물을 이동시키는 걸 금지하기 위해. 저 위에 가면 런던 협약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아까 해양오염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해양오염 방지하기 위한 협약도 맺었고요. 우리 하나 더 보면요. 우리 비엔나 협약 이후에 여기 보면 한 번 더 했을 거야. 몬트리올 의정서. 자, 몬트리올 의정서가 왜 중요하냐? 아까 얘기했던 오존층 파괴 물질을 완벽하게 우리가 거의 사용하지 말자라는 약속을 했던 그러한 협약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1987년부터 실시를 했고요. 그 성과를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요 내용들까지 보시면 웬만해서 중요한 내용들은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가끔 이제 뭐 습지 보호하자 람사르 협약도 얘기하시는 선생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국제적으로 이런 협력을 하고 있구나. 요 정도로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적 노력이 끝났으니까 이제 정부는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규약과 규제들을 우리가 우선은 체결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방금 보여드렸던 이런 국제 협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을 소개를 해보자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사실 우리가 제일 심각하게 당면한 문제는 지구온난화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지구온난화를 좀 더 방지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모색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근데 이 지구온난화에서 제일 먼저 온실가스 배출 자체를 줄여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정부가 이걸 하나하나 규제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할까 고민을 한 정부는 각 기업마다 티켓을 배부합니다. 너도 100장, 너도 100장, 너도 100장 이렇게 준다 가정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기업들은요, 한 장당 뭐 이산화탄소를 1톤 정도를 배출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우리 회사는 80톤만 배출하면 돼. 그럼 이제 티켓이 몇 장이 남아? 20장이 남죠. 그럼 문제는 이 20장을 부족한 기업한테 갖다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우리 회사에서는 120톤을 배출해야 되는데 한 100장밖에 못 받았어. 그럼 어떻게? 20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한테 그걸 사와서 배출을 하는 거죠. 그럼 정부는 일일이 기업이 얼만큼 배출하는지 굳이 가서 하나씩 따질 필요도 없이 얘네한테 너 얼만큼만 배출해라고 지정해 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티켓만 주고 알아서 거래하게 하면 내가 총량의 티켓만큼만 애들이 배출을 할 거고 그럼 좀 더 손쉽게 관리를 할 수가 있겠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내가 티켓을 사서 배출을 하니까 어때?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어기지 않는 상황을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파는 입장에서는 야, 내가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했더니 이 티켓으로 인해 이익을 창출했구나. 그러면 야, 좀 더 줄여서 티켓을 더 비싸게 팔아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경제적인 효과와 함께 환경 보호를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일거양득의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제도가 바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좀 무조건적으로 다 좋다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막 너무 많이 배출하는 기업한테 가서 따졌더니 야, 나 티켓 사서 배출하는 거야. 뭐 어때? 뭐 어때? 이렇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지만 보통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 하나와 우리 환경영향평가제도라는 이런 것도 있어. 뭐냐면 정부가 뭔가 개발을 할 때 앞으로 이 개발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환경 문제가 뭐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체크해 보면서 너무나 심각한 오염을 일으킬 때에는 우리가 좀 덜 배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서 우리가 개발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제도도 정부의 입장에서 시행할 수 있다는 거 요거 하나 연결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시민단체를 한번 봅시다. 시민단체는 요것만 기억하면 돼. 이들이 하는 것은 감시 그리고 교육. 우선 시민단체는요, 공익을 실현하는 단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잖아. 근데 실제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환경을 파괴하는 게 더 이익이 되거든. 그러다 보면은 정부한테 이렇게 막 뒷돈을 주거나 이렇게 부정 거래를 하거나 이러면서 우리 기업의 일을 묵인해주는 이러한 정경유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누가 시민단체에서 항상 어때요? 이렇게 이제 감시의 눈을 잘 보면서 둘 중에 누가 잘못했는지는 없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알려주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우리의 뜻을 정부에 전달하자. 이게 바로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시의 기능, 교육의 기능을 담당하는 게 바로 시민단체라는 것,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론이란 가장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을 여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내용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인데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친환경적 경영을 계속 해야 되잖아.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바로 ESG야. 그래서 지속 가능한 우리가 경영이라고 해서요. 좀 더 기업 경영도 투명하게 하면서 환경을 고려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저 경영 방식을 굉장히 많이 교과서에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이 뭔가를 생산할 때 에너지를 사용을 하잖아. 그 에너지가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 말고요. 우리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 우리 많이 들어보지 않았니? 아리백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재생에너지로 100% 우리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는 저러한 이 기업들의 여러 가지 운영 방침들 이런 부분들이 기업이 할 일이다. 기업이 생산할 때 그리고 그것을 유통할 때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걸 폐기하는 모든 단계, 전 단계에서도 뭘 고려할 수 있도록 환경을 고려하면서 하는 그런 우리 생산을 해야 하는 게 기업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 제시해 줄 수가 있고요. 여기 파트는 지금 내가 되게 여러 주체들을 보여주지만 어차피 뭉뚱그려서 한두 문제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주제는 아니고 이런 단어들을 기억해보면서 연결하면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들인데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자, 바로 이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 생태시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는 세계 시민도 아니야. 세계 시민을 넘어서서 우리 지구 환경 안에서 생태계를 공유하는 시민의 자세를 가져보자. 여러분도 생산은 기업이 하지만 소비를 하게 되잖아. 이런 소비를 할 때 항상 어떤 소비를 해야 한다? 윤리적인 소비를 해라. 그래서 친환경적인 제품 사주고 그 다음 뭐 재활용, 재사용에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우리 아나바다 운동이라고 선생님 어렸을 때 했던 거 있었거든. 아끼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뭐 당근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을 우리 또한 관심 가지면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해야 환경오염을 우리가 잘 막아가면서 나뿐만 아니라 내 다음 세대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의 삶도 우리가 유지시킬 수 있다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룩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더 이상 나올 수는 없는 자연환경과 인간에 대한 마지막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3단원까지가 보통은 거의 중간고사 단원이 많이 결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들을 촘촘하게 잘 정리해보면서 이번 중간고사 그리고 또 이 부분을 기말고사에 드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내신 관리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랑은 다음 시간에는 이 4단원 문화 파트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하게 배워볼게요.